14번 자, 무역 계약의 가격 조건, 품질 조건, 결제 조건 및 계약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66백에 따르면 선적일과 선적기간과 관련하여 on or about August 1st, 2015라고 표현이 되었다면 2015년 8월 1일 기준으로 전 7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총 15일간 중에 선적되어야 된다. 이거 뭐 기본에 가까운 얘기가 되겠네요. 자 on or about은 자, 해당일을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되겠어요. 5일. 그래서 해당일이 포함되니까 총 11일. 그래서 기준으로 7일 전 7일부터 후 7일까지가 아니고 전 5일부터 후 7일까지. 그다음에 15일이 아니고 11일.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 1번 되겠네요. 나머지 2, 3, 4번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서류 양식에 대한 문제네요. 다음은 수입자가 발행한 퍼체이스 오더, 구매 주문서의 일부 각 문항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양식은 이렇고요. 우리 잠깐 이제 보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메트릭 톤은 1000kg을 의미하며 맞습니다. 주로 영국에서 사용하는 롱톤과는 다른 의미다. 롱톤 같은 경우에는 1016kg이죠. 메트릭 톤은 이제 1000kg이 되겠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다음에 상기 품목은 살물, 벌크 카고로서 약정된 수량을 정확히 인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66백에 의하여 5%의 과부족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살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면은 여기 보니까 지금 물품의 명세에 딱 보니까 여기 지금 메트릭 톤, 그죠? 메트릭 톤 이렇게 돼 있죠? 메트릭 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그 개수를 포장 단위가 아닌 바로 벌크 카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벌크 카고 같은 경우에는 66백에서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CFR 조건으로 CFR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항에서의 선적 비용을 포함해서 수출 단가를 결정하지만 수출항에서 발생하는 THC 비용은 이제 제외한다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자, CFR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다 부담하죠, 그죠? 그러면 CY 컨테이너 야드에 들어와 가지고 선적될 때까지 발생하는 부두에서의 작업 비용, 그것이 바로 THC가 되겠는데요. 바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일어나는 이런 취급 수수료, 그것이 바로 THC가 되겠는데, 이거 당연히 운임에 여기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항에서 발생하는 THC 비용도 당연히 운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운임에 포함되니까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16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 조건 중 품질 조건과 가격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자, 잘못된 것은 1번 봉제왕구, 여성용 의류 등 견본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품목은 품질 불량에 대해서 분쟁 발생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매도인은 킵 샘플을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며, 계약서 상에 as for the sample, almost equal to sample 같은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마켓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다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옳은 내용이 되겠어요. 자, 킵 샘플은 이제 다른 말로 카운터 샘플 또는 뭐 파일 샘플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처음에 매수인이 이러이러한 형태로 자,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매수인이 제시하는 견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오리지널 샘플이 있단 말이에요. 오리지널 샘플. 자,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이 제작을 하죠. 제작을 해요. 그렇죠?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매수인이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 야, 내가 처음에 보내준 샘플하고 왜 달라? 그래가지고 어떤 트집을 잡아가지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매도인은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원래 보낸 거하고 난 똑같이 만들어서 보냈다. 이렇게 선적을 했다라는 증빙으로서 바로 선적된 물품 중에서 몇 개를 보관을 해갖고
바로 나중에 이렇게 매수인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샘플, 말 그대로 keeps 샘플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약서상의 as for sample 이라든지 그 다음에 almost equal to sample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물품을 만드는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샘플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매수인이 변심했을 경우에 그래서 마켓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용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유보적이고 탄력적인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메인 강의에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샘플에 준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샘플과 거의 뭐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약간 탄력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 배웠죠. 여기서 almost equal 거의 같게 똑같다가 아니고 fully equal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좀 틈이 있는 헐렁한 이런 조건을 사입하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2번 대형 설비 선박 등 견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계 도면과 같은 규격서나 설명서에 의해서 거래 목적물의 명세를 약정하는 바 이를 상표 매매라고 하는데 이건 틀렸어요. 상표 매매가 아니고 바로 어떤 도면 같은 그런 명세서에 의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명세에 의한 매매, 그래서 specification. 그래서 뭐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샘플 한번 갖고 와봐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도면과 같은 이런 명세서를 제시를 해갖고 그것으로서 품질과 가격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상표 매매가 아니고 명세, sales by specification에서 명세에 대한 매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6번 문제의 답은 2번인데 역시 이것도 무역영어 2급 수준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무역계약의 곡물류 매매에서 품질 결정 시기에 관한 조건 중 달레과레 영어로는 테일퀘일 텀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합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달레과레는 이제 불어가 되겠어요. 불어 영어로는 이제 테일퀘일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자, 그러면 달레과레는 바로 선적 품질 조건이에요. 선적 품질 조건. 그래서 물품을 선적할 당시에 선적 시에 아무런 품질에 이상이 없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선적 품질 TQ 조건이고 선적 품질 조건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인도 물품의 품질과 약정된 품질의 일치 여부를 도착지 양육 시점의 품질에 의해서 결정하는 조건. 이거 틀렸어요. TQ는 선적 품질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품을 양육했을 때 이것이 계약에 합쳐야지만이 유효한 거. 이것은 바로 선적 품질 조건이 아니고 양육 품질 조건이 되겠고, 곡물류 같은 경우에는 right terms, 그래서 RT 조건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선적 품질 조건의 예로 매도인은 항해 중 조수의 손해, 그러니까 어떤 바닷물에 의해서 습기가 찼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바닷물이 침투를 해갖고 오염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위험을 부담한 조건이 되는데 이것은 C 데미지가 되겠어요. C 데미지, SD. 자, C 데미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선적 품질 조건인데 항해 중에 운송 중에 어떤 바닷물이나 어떤 빗물이 침투해가지고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 그러니까 선적 품질 조건하고 그 다음에 양육 품질 조건이 서로 이제 절충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SD의 C 데미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렸고, 이거는 달력 관리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적 품질 조건으로 매수인이 운송계약의 의무를 부담하고 선적 시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선적 품질 조건에서 선적 시의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은 맞아요. 선적 품질 조건이. 그런데 선적 품질 조건이라고 해서 매수인이 운송계약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내용은 없어요. 선적 품질 조건이라서 반드시 뭐 매수인이 운송계약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은 어디까지나 품질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것이지 운송계획의 의무까지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3번 틀렸고요. 그럼 4번 이제 정답 되겠네요. 자, 매도인은 선적 시에 품질은 보증하나 양육 시의 품질 상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 자, 곡물류에서는 TQ, TQ가 그렇고, 그다음에 선적 시의 품질에 대해서 계약에 일치해야 되는 조건은 바로 right terms, RT가 되겠고, 그다음에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이 서로 절충된 것, 그것은 C 데미지, SD가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는데, 자, 1번 신용장 방식에서 환음의 지급인은 은행이 되지만 맞습니다. 추심 방식에서는 환음의 지급인은 매수인이 바로 수입자가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이건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한 어음의 대금 지급을 유예해주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수입자가 부담하면 바로 뱅커스 유잔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수출한 어음의 대금 지급을 유예해주는 신용장이라면 그것은 유예해주는데, 그래서 바로 매도인이 이자를 부담한다면 그때는 쉬플스 유잔스 야시가 되겠고요. 보통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인수신용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우리가 이제 결제 시간에 배웠던 디스카운트, 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수라든지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유잔스 애쉬 중에서도 쉬플스 유잔스 애쉬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어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크텀스 2010에 따르면 EXW 조건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수출 통관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수출물품의 가격 선정 시 포함시키는데, 이건 아닙니다. EXW 조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출 통관을 누가 하죠? 바로 매수인이 하죠. 매수인. 아울러서 강행국 수출지에서의 강행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수출 신고조차도 매도인이 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이 해야 된다. 아울러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3번에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가격에다 포함시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잘못됐네요. 다음 19번 신용장 결제 방식의 매매계약 조건 합의와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내용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자, 대구 섬유공단에 소재한 코리아 텍스처럴 코퍼레이션은 면화 250베일을 수입하기로 하고, 여기서 베일은 바로 꾸러미를 말하는 거예요. 꾸러미. 그래서 어떤 그 박스당으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그 비료포대 같은 거 있죠. 비료포대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꾸러미를 이렇게 묶고는 거예요. 묶고는 거. 보통 이제 벌크하고가 여기에 해당된 것이죠. 수입하기로 하고 미국의 제2사와 제품의 품질 조건에 대해서 상호간에 괄호의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됐다. 그러면 면화니까 이제 커튼 되겠죠. 커튼. 그래서 면화의 품질 조건을 약정할 때 사용되는 조건은 우리가 배웠죠. USQ죠. USQ. 그래서 usual standard quality terms,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USQ가 바로 면화의 거래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바로 면화 거래에 사용되는 품질 조건은 USQ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뒤에 거 보이지 않아도 바로 그냥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또한 이것이 이제 벌크 화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부적 용인 조항이 적용이 되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즉 모어레스 이런 또 조항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모어레스를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about 250 barrels of cotton 블랭크 퍼센트의 과부적을 용인하는 거래 조건에 합의하고 신용장을 개설할 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부적 용인 조항인데 수량 앞에 more와 less가 아니고 about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죠? ml more less다.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기본에 해당되는 이 문제가 되겠고, 19번 문제 같은 거를 틀리게 되면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가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이 그냥 바로 기출문제 푼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공무사를 날로 먹겠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시고, 만약 이런 것을 틀렸다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자, 20번. 다음은 무역계약서 조항에 관한 해설이다. 잘못된 것은 non-waiver clause에서 권리 불포기 조항. 그죠? 권리 불포기 조항. 여기서 장기 공급 계약에서 수출자의 반복된 선적진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수출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권리 불포기 조항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바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클레임을 제기한다든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내가 바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를 용서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규정해놓은 조항이 바로 권리 불포기 조항, 말 그대로 권리 불포기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merge clause인데, merge clause는 다른 말로 entire agreement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 합의 조항, 우리 다 배웠죠? 완전 합의 조항. 그래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만 유일한 것이지, 계약서가 작성된 다음에 나중에 그 이전에 뭐 서로 간에 합의가 되었던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뭐 계약서에 뭐 적용을 한다든지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의사교환이 있었지만, 그 의사교환이 합치가 되어갖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계약서의 내용만이 유일한 것이고, 그 이전의 것은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완전 합의 조항 merge clause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수입상이 제공한 디자인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입상이 책임지고 수상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infringement clause예요, 그죠? 그래서 권리 침해 조항이라고 하죠. 권리 침해 조항. 그래서 지금 2번의 설명은 merge clause가 아니고 infringement clause가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시험에 어떤 그 문제풀이의 요령 같은 거 이제 보게 되면요, 출제자들이 보면은 우리 보통 완전 합의 조항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entitlement clause라고, entitlement agreement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말로 merge clause라고 어떤 우리 기본서 같은데 적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타이먼트 어그리먼트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노출돼가 잘 알지만은 이 괄호 내용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함정을 노려가지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인타이먼트 어그리먼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출제를 하게 되니까, 우리 그 기본 교재에서 보게 되면, 퍼펙트 국제문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들을 괄호로 해가지고 변기를 해놨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풀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이제 겪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21번. 다음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 조건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최근 일본 자동차 업체의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밀크럼 물류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자, 밀크럼 물류는 우유 회사가 목장을 순회하며 원유를 수집하듯이 일본 자동차 회사의 부품 전용 운반차가 한국 생산업체를 돌면서 물품을 도달한 방식으로 가격 조건 중 EXW 조건에 해당한다. 또 지문이 되게 기네요. 자, 이건 뭐냐면은 목장이 한 군데만 이렇게 보면은 목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A고 B고 C고 D고 쭉 있잖아요, 목장이. 그래서 이거 우유를 수거하는 차량, 이런 그 차량이 이러한 목장을 쭉 돌면서 우유를 수거해 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밀크런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가 A, B, C, D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자동차 회사를 방문을 해가지고 부품을
싫어오고 싫고 방문해 가서 싫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공장으로 오게 되는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을 바로 이제 밀크런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EXW 같은 게 어떻게 돼요? 국내에 바로 이런 부품 업체가 쭉 밀집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것은 EXW 거래 조건에 이제 적당하다 하는 얘기 되겠어요. 이건 맞는 얘기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물품의 인도 장소를 수입국의 지정 장소로 해서 DH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목적지에서 양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자,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에서 DH 조건 같은 경우는 물품을 운송선에서 내려놔서 인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양화 비용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3번, DA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 통관 및 수입 관세 납부 의무자는 매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그죠? DDP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통관 및 수입 관세 납부 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그러나 DAP는 매수인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되겠네요. 자, EXW 조건에서 매수인이 선적전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되어 있는데, 자, 선적전의 어떤 품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해서 행하는 선적전 검사라든지 또는 수출지의 강행 규정에 따라서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다 EXW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EXW 조건에서 매수인이 선적전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가 아니고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이행불능과 관련된 frustration, 계약의 좌절이죠. 계약의 좌절. 다른 말로 목적 달성 불능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하드십 클로스, 사정 변경 조항, 그다음에 이행 가혹 조항 이렇게 부르죠. 하드십 클로스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frustration의 성립은 계약을 즉시 자동적으로 소멸시키고 양 당사자의 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계약 해제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틀렸어요. 자, 자동적으로 소멸시키고 양 당사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맞지만은 계약 해제와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죠.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 바로 계약 해제가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물품도 다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수출지에서 법령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긴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능해진 것이고, 이것을 바로 frustration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약이 소멸되는 것이죠. 소멸시키고, 바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할 의무도 소멸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게 되죠. 그러나 계약 해제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사항 있죠? 처음에 계약. 최초의 계약이 아예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바로 계약 해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프로시저링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 수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프로스트레이션이 치유가 된다면, 상황이 개선된다면은 다시 이 이후부터 물품을 인도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동적으로 당사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맞지만 원천적으로 원 계약 자체가 소급을 해서 해제되는 계약 해제와 같은 효과는 아니다. 조금 어렵죠. 자, 1번 틀린 것이 되겠는데요. 자, 2, 3, 4번 프로스트레이션과 하드십에 대한 보기가 되겠는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두세요. 다음, 무역계약의 제반 내용과 관련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1번 잠재하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품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 그것이 바로 잠재하자. 그래서 숨은하자. 그래서 히든 디펙트라고 그러죠. 잠재하자 외에 하자에 대해 계약서상 클레임 제기 기간 내에 미통지한 경우 하자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우리 계약서상에 보게 되면 이제 클레임에 대한 제기 기간이 있단 말이야. 클레임 제기 기간. 그래서 뭐 도착한 내로부터 뭐 15일 이내, 그죠? 뭐 within 15 days from arrival date. 그렇죠. 도착일부터 15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런 내용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날짜가 경고한 이후에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품을 봤는데 처음에 물품의 외견을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이 15일 이내에 바로 하드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결함이 있더라 이거죠. 어떤 도자기 같은 경우인데 보니까 안에 뭐 기포 같은 게 많아가지고 뭐 쉽게 이제 부스러진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봤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잠재적 하드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클레임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기할 수 있지만은 이런 외견성으로 파악되는 잠재적 하자, 그러니까 외견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런 잠재적 하자 위에는 바로 클레임 제기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고, 클레임 제기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상사 중재의 특징이 모두 올바르게 기재된 것을 골라봐라 되겠죠? 자, 그럼 A번 자발적 분쟁 해결 방법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3자, 그러니까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가 서로 중재 합의에 따라서 해결하자라는 자발적으로 바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상사 중재의 특징이 되었고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인의 전문성. 그래서 이제 상사 문제이기 때문에 상사 문제의 전문적인 이런 중재인이 중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정 결과에 대한 높은 예측까지.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중재인은 각각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유리한 주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판정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은 우리가 높은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요. 그다음에 적은 비용 맞습니다. 소송 비용보다는 훨씬 이제 비용이 적다, 특징이 되었고, 그러니까 ABD, 그죠? ABD가 가장 옳은 게 되겠고 10번은 이미 틀렸고요. 그 다음에 2항을 보게 되면 세계 모든 국가에서의 강제 집행 가능성 되는데, 자, 중재 판정은 국내에서의 법원의 판정과 같은데 이게 판정을 만약 중국에서 중재 판정에서 중국 사람이 승소했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한국에서 강제 집행해야 돼요. 그럼 중국의 중재 판정에서 이겼다고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무슨 매수인의 재산을 뭐 바로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산 압류를 하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정적인 절차를 허가해 주는 것은 한국의 법원이란 말이에요, 법원. 그래서 이러한 중재 판정을 한국의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행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집행하라고 승인을 해줘야지만 이제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법원이 이것을 인정을 해주려면 해외에서의 이런 중재 판정을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인정을 해주려면 바로 쌍방 국가가 전부 다 이거에 대한 협약, 국제 협약, 유엔 협약이죠, 뉴욕 협약이죠, 뉴욕 협약의 체결국가가 돼야지만이 상대방 국가에서 일어난 중재 판정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강제 집행 가능성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가 중에서도 뉴욕 협약의 체약국끼리만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ABD로 그룹이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분쟁 해결 방법인 중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네요. 자, 1번. 무역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며, 맞습니다. 구두 안 됩니다. 구두 접수 안 되고요. 그러면 직소의 원칙에 의거하여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면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중재 문제 중에서도. 일단 중재 합의가 있으면 계약서상에, 그러면 나중에 뭐 중재로 하기를 하는 뭐 사후 합의가 있다면은 어쨌든 간에 중재 합의가 있다면 직소 금지입니다. 바로 중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금지. 따라서 중재 합의는 문서로 해야 되고, 그래야 중재 합의가 있다면은 직소 금지의 원칙에 의거해서 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